오늘은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오후에 이 신문 기사를 쓰려고 기사들을 서치하면서 기사를 하나 썼는데 아직 우리 신문사에 송고도 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아직 신문사에 송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치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신문사에 송고를 할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따끈한 기사다. 아주 따끈한 글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참 많이 사랑한다. 영적으로 많이 사랑한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설교를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제가 이 집값이 오르기 힘든 이유,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의를 했고 여러 차례 글을 썼고 그리고 한 2달 전에는 마정 외침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집값이 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통계와 그리고 수치 그리고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인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기 힘든 이유, 부동산이 앞으로 폭락할 것이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것과 연장선일 텐데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좀 바라볼 겁니다. 물론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되어지는 이 주택시장의 어떤 현상들을 볼 때 오늘 설교가 조금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약 1700만 주택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한 900만 호 정도 있거든요. 이처럼 한국인들은 아파트를 참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 가격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집을 특히 아파트를 선호하기 시작하셨는지 그 유래를 아십니까? 1998년 IMF를 맞기 전에는요. 은행의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축률도 우리가 막 20%가 넘게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저축의 날을 해가지고 저축을 권장하고 어쨌든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할 때 은행의 금리도 많이 줘서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한 돈에서 어떤 이자 수익을 제법 괜찮게 얻을 때 그때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집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큰 애착이나 이런 것을 보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은행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한 재테크보다는 안전하게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를 얻는 것을 더 선호했던 것이죠. 그러나 IMF 이후 저금리가 이어졌습니다. 국가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요. 굉장히 저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IMF 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어놓으면 1억만 넣어놔도 이자 수익만으로 노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이자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1억을 넣는데도요.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형편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가 생겼냐면 아하 이제 은행에 저축하는 것으로는 내가 노후가 보장될 수가 없겠구나. 내 노후를 위해서 뭔가 또 다른 재테크가 필요하겠구나. 물론 그때는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마침 그런 어떤 그 니즈가 있을 때 언론이요 이 재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월더더가 그렇게 그 단어를 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말이 좋아 재테크죠? 딱 해놓고 말합시다. 재테크가 뭡니까?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내가 일하지 않고 얻으려는 그 소득. 그거 여러분 거듭 반복한 그 제가 많이 이런 그 얘기를 예전에 그 마지막에 하면서 했었는데요. 재테크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땀을 흘려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땀을 흘려서 땅을 일궈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이 살아가야 될 본분입니다. 그런데 재테크는요, 땀 흘리지 말고 네가 뭔가를 얻어먹어, 먹을 수 있어 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과 이 재테크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입니다. 재테크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요, 저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재테크의 의미가 말은 재테크지만 그 본질은 불로소득이거든요. 일하지 않고 너 먹어. 일하지 않고 너 땀 흘리지 않고 뻥튀기해서 뭔가를 먹어. 이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런 은행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어떤 그 니즈가 충족되었을 때 언론에서 재테크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 언론이 그때를 맞춰서 누가 무슨 아파트를 샀더니 수익률이 몇 배가 됐다. 벼락부자가 됐다라는 정말 투기를 조장하는 울트라 캡장 투기 막장 기사를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1번 타자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일보는 아주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렇다고 한겨레를 좋아하냐? 한겨레도 안 좋아합니다. 저는 비록 제가 신문사에 몸담고 있는 기자지만 저는 언론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았지만 언론은 현대 모든 언론들은요, 이 정부의 신여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득권 세력들의 언론은 더욱더 그들의 노름, 그들이 쓰는 어떤 도구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은행의 이자로 만족하지 못하던 국민들이 언론이나 그리고 정부가 막 부동산 그 이 광풍을 이 조작하니까 이걸 거기에 막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렸던 겁니다. 부동산에. 그래서 어느새 대한민국은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쓰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사놓으면 땅은 절대 안 망해. 여러분, 안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집도 상품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언론이 만들어 놓은 괴물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요, 거듭 반복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이 정부에 기생하는 언론들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괴물. 불패 신화 따위는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가 IMF 이후 2008년 전까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배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 후 전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산의 80%를 부동산에 몰빵하거든요. 국민성 대단합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물론 이거 역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순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말하면 정부면 다 해줄 거야 이런 착해서 그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착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와 이 언론의 삐끼질에 의해서 자신들의 자산의 80%를 부동산에 몰빵을 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그 전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가 나타나자 지금 그 거대한 폭탄을 그대로 맞아서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에 물리게 된 그 유래입니다. 그 유래를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야흐로 이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전세시장이 전 세계에서 전세라는 그 시장 제도는요, 한국이 유일무이합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전세가 된 이유는 전쟁 이후에 아주 많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에 그러니까 살면서, 얹혀 살면서 돈을 주고 그 안에 이렇게 얹혀 살게 된, 그게 대한민국 전세의 유래인데요.
어쨌든 그게 지금 이렇게 발전해서 전세제도가 토착화된 겁니다. 그 전세 시장이 계속해서 제법 오래 이렇게 한국을 고착된 전세 시장인데요. 그게 지금 이제 월수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입니다. 한국이 원래 전세 시장이었는데 아주 몇십 년 동안 전세 시장이었는데 이 전세 시장이 파괴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 전세 제도는요, 이 집주인들이 전세 제도를 무엇으로 썼냐면, 자기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은행이 이자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서 은행에 이자는 내기 싫고, 하하, 그래, 전세금을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얻어야 되겠다. 라는, 다시 말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전세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부동산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또 다른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끼고 뭔가 내가 집을 산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들의 마인드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하, 2년, 3년 후에는 이 집이 지금은 1억인데 2년 후에는 2억이 될 거야. 아니면 3억이 될 거야. 라는 집값이 반드시 뛸 거야. 라는 가정하에 전세를 끼고 또 다른 집을 사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주 형제가 집을 산다고 봅시다. 2억짜리 집을 삽니다. 집을 살 때 창주 형제가 생각하기를 아하, 이 집을 월세 줘가지고 내 월세를 받아 먹어야지 라는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2억이란 돈을 줘서 집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월세를 받아서 돈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를 선호하고 예전에는 월세를 선호하지 않았던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던 시장 제도였던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집주인들은 전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먹으려 했던 게 아니고요. 내가 집이 있는데 또 다른 집을 살 때, 그러니까 투기죠. 또 다른 집을 사서 그 집값이 오를 그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전세 제도를 이용했던 그런 목적적 자금으로 전세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전세 시장 제도가 화랑이 됐었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 시장이 존재했다는 것은 부동산의 투기, 다시 말해서 부동산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반영했던 그런 시장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현재 이 전세 시장 제도가 꺾이고 시중에서 전세를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합니다. 우리 조처 집사님도 최근에 집을 얻으셨죠. 전세 집 얻으려고 찾아보셨는데 전세 집이 있던가요? 씨가 말랐습니다. 씨가. 왜? 집주인들이 이젠 전세를 안 놓습니다. 다 월세로 돌립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전세 시장에서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 시장으로 이 시장이 전환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냐면, 아하, 더 이상 전세를 받아서 어떤 집을 사서 그 집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얻어야지 라는 것에 대한 기대 심리들을 꺾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왜 월세를 요구합니까? 지금 은행이 저금리란 말입니다. 은행에 1억을 넣어놔도 얼마 안 돼요. 이자를 얼마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월세를 받아서 은행보다는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월세로 그것을 내가 충당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월세로 집주인들이 돌리는 겁니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월세로 집주인들이 다시 말해서 집주인들은요, 이제 은행의 이자보다는 이 월세를 통해서 수익률을 보존하려는 그런 심리가
집값이 폭등해서 거기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어떤 심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인 집값이 오르기 힘든 시간이 도래했다는 증거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는 뜻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다. 집주인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이제 집값은 안 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고기도 맛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 여러분 기존의 집주인들 대다수는요. 이런 시세 차익이란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혹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집을 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세 차익이라는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이 현재 집주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세 차익이란 고기를 먹어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집값이 오르기 힘들 거다라는 정말 실제적인 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하나 대라. 김전사, 집값은 왜 오르는 거지? 너무 간단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요. 집값이 투기를 부를 정도로 수익이 높으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 사면 반드시 오를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도 사야지, 너도 사야지, 김집 아저씨, 이씨 아저씨 사야지, 박씨 아저씨 사야지. 누구나 다 달려들어가지고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 심리 때문에 너도 나도 집을 사면 집값은 오릅니다. 집값은 그렇게 오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집도 상품입니다. 상품은 수요가 많아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가 는다는 것은 앞으로 집에 대한 이 투기적 수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이너스 기대감의 표출입니다. 집값은 이제 오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전세로 받아가지고 뭔가 뻥튀기해서 한 방에 집값 띄어가지고 전세금도 줘버리고 올라가지고 시세 차이 없고 막 땅덩거리며 집부자로 살아야지. 이런 기대 심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세가 줄어든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게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이라는 상품에 대한 그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외침을 하면서 화장지로 예를 많이 들어드렸죠?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집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집값은 내려간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공식입니다. 공식. 또한 여러분 집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공간입니다. 거주 공간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될 그 거주 공간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집이 집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실질적인 가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한국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회복교회 이 사이트에도 제가 여러 번 많이 올렸죠. 어떤 그 분교의 아이들 한 명도 신입생이 없다 등등. 집은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해야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래야지 돈값을 하는데 지금 그 집들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인구들이 줄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40, 50대, 50, 60대가 집중적으로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조금만 더 한 10년, 20년 지나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은 사람이 살아야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집에 사람이 없어지면 그 집을 누군가가 떠안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집으로 들어오려는 새로운 신규 인원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60대, 50대, 70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가면서 그 집을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집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투기적인 수요도 줄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도 줄고 있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동산을 보시는데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없으면 집값은 오르지 않아. 이거는 여러분 절대 명제입니다. 절대 명제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집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요.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혈연 기준으로 약 130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1000조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약 1000만 가구,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한 가구당 1억씩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한 가구당 1억씩. 제가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1억씩 빚을 지고 있다. 한 가구당. 주로 누가 빚 지고 있는 겁니까? 예, 가장들, 아버지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한 1억씩. 근데 아버지들의 평균 수입이 300조금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300 안 되는 사람들 많죠. GDP 통계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나라 GDP가 한 2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1인당 GNP가 한 2만 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국민당 1인당 1년에 한 2,500만 원씩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지금 한 4인 가구 기준하면요. 한 가구당 1년에 1억씩 버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다시요. 대한민국 1인당 한 명씩 약 2,500만 원씩 1년에 번답니다. 근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4인 가구죠. 아빠, 엄마, 자녀 둘, 거의 4인 가족이죠. 그러면 1인당 2,500만 원씩 번다는 것은요. 한 가구가 1년에 1억을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가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구 1억씩 법니까? 1억씩 못 벌잖아요. 1억은커녕 한 가구가 3천만 원, 4천만 원만 벌어도 많이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서민들은. 지금 통계가 웃기는 겁니다. 다 틀리는 겁니다. 통계가. 1인당 2,500만 원씩 1년에 벌지 않습니다. 2만 달러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거의의 모든 가구가 1억씩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전 가구가 한 달에 60만 원씩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평균 소득이 이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60만 원 이자 내고 나면 240만 원 남는 겁니다. 한 가구당 한 달에 240만 원. 그러면 그 240만 원에서 자녀 그 학원비 되고 집세 내고 기타 무슨 그 의료비 내고 보험비 빠져나가고 식대 빠져나가고 경조사비 빠져나가고 그러면요. 한 가구가 여러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요. 이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유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집값이 올랐습니까? 처참했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천조입니다. 대한민국 전 가구가 거의 1억씩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서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했는데 결과가 참담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믹싱해서 읽어내는 행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간이 도출됩니까?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빚을 내서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말로는 집을 살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살 사람들 이미 다 샀다. 즉 새롭게 빚을 내서 어떤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은 더 이상 집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집값은 곤두박질 칠 경우의 수밖에 남지 않았다. 예, 우리가 읽어야 될 행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투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집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진 상태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조차 안 되는, 그리고 인구는 집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구는 줄고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인구들도 줄어들고 집은 계속 쌓여가고 매물은 계속 쌓여가고 공급은 계속되고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결국 대한민국 집값은 폭락의 길밖에 경우의 수가 남지 않았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수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거 역시 여러분, 집값이 폭락하는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가구의 800만 호, 900만 호가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죽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 아파트의 어떤 입주가 안 되고 그 건설사가 망한다. 그러면 더불어 뭐가 망하겠습니까? 아파트 뭘로 집니까? 시멘트로 집니다. 시멘트 판매하는 회사, 동양시멘트 이런 거 어려워집니다. 엘리베이터 만듭니다.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 어려워집니다. 샤시,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아파트에 전선 같은 거 깔죠. 구리, 그리고 아파트 쇠로 짓습니다. 철강. 이런 것들이 싸구리 지금 위축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면서. 또한 가구점들, 왜냐하면 새로 이사 가야지 가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가구점 망하고 이사짐센터 망합니다. 복덕방 망합니다. 그 근처에 상가들 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죽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내수 전체가 동맥경화에 열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그 아파트 하나, 그 부동산과 연결된 어떤 굉장히 많은 파생되는 경제 효과들이 더불어서 스톱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이 살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겁니다. 이처럼 제가 여러 가지 증거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은 대단히 어려운, 앞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회색 칼라입니다.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더 이상 어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요, 정부는 이미 식물정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찌라시 언론을 이용해서 여전히 미분양이 줄었다. 대한민국 경제가 내수가 지금 활성화 단계에 있다. 웃기지 마십시오.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그와 파생된 전체 내수가 죽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제의 어떤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면 지금 언론이 그 말하는 삐끼질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부안해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코 숨칠 수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애쓴다, 애써.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아주 생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요,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합니다.
그 힘은 너무나 막강해서요. 정부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역사가 명확하게 증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려고 애를 써도요. 그리고 언론이 부동산 불패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삐끼질 해도요. 지금 현재 구조적인 시장의 힘은요. 부동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폭락의 길밖에 남지 않았어 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우스푸어 지옥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우스푸어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우스푸어가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우스푸어란 현재 생활 중에서 이자만 근근히 내면서 정말 근근히 버텨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무리해서 샀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너무나 커서 그 이자를 갚는 것으로 막 허우적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하우스푸어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자, 지금 저금리입니다. 지금 저금리 하에서도 하우스푸어들이 대한민국의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저금리 하에서도. 여러분 저금리면요. 대출 이자를 조금만 내면요. 하우스푸어가 없어야 됩니다. 하우스푸어가 없고 이 정도는 그냥 다 갚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의 상태에서도 하우스푸어가 대한민국의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것은 여기서 금리가 조금만 오르면 그들은 완전 재앙의 길로, 재난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한계의 직면에 있다는 겁니다. 저금리 상태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뜁니다. 금리 인상이 뜁니다.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리 인상은 반드시 찾아오는 괴물입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영원히 저금리를 갈 수 없습니다. 경제 구조상 영원한 저금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따라서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금리 인상은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그런 괴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자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납부하는 이자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천에 깔려 있는데 만약 그들에게 금리 인상이라는 핵폭탄이 들이닥친다면 한국 경제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한국 경제가 망했다, 우리가 거지가 된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메커니즘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직접 쓴 기사니까요. 분석해서. 저는 금리 인상이 대한민국에 어떤 파괴적인 재앙을 갖고 올 것인지 저는 누가 아무래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겨운 경제적인 대재앙이 한국을 한순간에 덮으려고 그렇게 핵폭탄이 조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예인 텔레비전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웃겨주는 것, 깔깔대는 것, 그들이 춤추는 것, 그런 걸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니나노하고 이런 재앙은 내게 오지 않을 거라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과 위기는 내게 오지 않을 거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연실 오늘도 복복복을 외치면서 4차원의 영성 13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줄을 놓게 하는 3S에 깊이 함몰되어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면요 성경이 성취가 아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대환란이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하다 할 그때 엄청난 재환란이 불현듯 그들에게 들이닥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적인 증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불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미국은 총기 사고가 또 갑자기 불일 듯해서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뺏는 그날이 미국의 계엄령이 일어나는 날이다. 미국 경제가 망가져지는 날이다. 우크라이나, 중국, 남중국, 동중국해, 전쟁의 위기, 전쟁의 소용돌이, 옐로우스톤 붕괴의 조짐부터 해가지고 후쿠시마 이제 대놓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리고 있고요. 여러분 그게 먹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겁니다. 대한민국 거의 대다수의 수산물들이 방사능이 오염됐다는 충격적인 진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에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야 이상하다. 세상이 끝장나는가 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증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만 이런 위기, 이런 긴급 상황, 이제 금리가 뛰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그런 엄청난 대환란이, 경제적 대환란이 임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그것을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 대해 광고를 써놨듯이 제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이 망할 것이다 라는 어떤 지식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세상을 잘 놓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돈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이빨을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미친 듯 돈을 벌고 미친 듯 세상에서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멈출 수 있을까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보셨듯이 이제 곧 엄청난 경제적 대재앙이 금리 인상과 함께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방어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여러분을 그 대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산성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는, 세상이 취해서는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논리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전세시장이 끝나고 월세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집값이 폭락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들으셨습니다. 즉 이제 우리에게 경제적인 희망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동안 세상을 놓지 못해서 꽉 쥐고 있던 손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제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많이 놓고 자연스럽게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올라갈 날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시는, 그 초점을 맞추시기에 좀 더 편하게 그 초점을 맞추실 수 있는,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설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재난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핵폭탄이 대한민국을 정조준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을 떠나라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거듭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취해 사는 것을 마무리하시고 서둘러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복된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세 시장이 끝나고 월세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집값의 폭락을 예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만 구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발판 삼아서 더 세상을 쉽게 놓을 수 있는, 그동안 돈돈돈 하면서 혹은 세상의 어떤 것을 연연해서 집착을 끊지 못해서 괴로웠다면 부디 경제적인 대공황 앞에 모든 것을 쉽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시고 더 쉽게 더 빨리 세상에서 집착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